비교했을 때 서비스 측면에서 인프라까지만 제공해 주는 게 IaaS라고 말씀드렸고, 플랫폼까지가 제공되는 게 파스라고 있고, 소프트웨어 레벨까지 제공되는 게 사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올라갈수록 그 사용자가 컨트롤해야 되는 건 적어지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많아진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은 이제 IT 인프라 관리자가 많이 사용하게 되고, 올라갈수록 엔드 유저, 최종 사용자가 이 외에도 IaaS, 파스, 사스 외에도 다양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컨테이너 기반으로 제공되는 컨테이너 애저 서비스가 있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가상 머신을 제공하는 하이퍼바이저를 통한 가상 머신을 제공하는 이 가상화 개념과 컨테이너라이즈된 환경과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살펴볼게요. 그리고 컨테이너 환경이 등장하면서 MSA라고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구성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다수의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시작하게 됐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툴로서 쿠버네티스라는 툴이 사용되게 되겠고요. 그리고 서버리스 아키텍처라고 해서 펑션 애저 서비스도 등장했고, 이 외에 다양한 서비스가 이제 클라우드에 올라가면서 뭐뭐뭐 애저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많이 등장하게 됐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4개의 배포 모델이 있습니다. 퍼블릭, 프라이베이트, 커뮤니티, 하이브리드가 있었고요. 퍼블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퍼블릭 클라우드고, 회사 내부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프라이베이트, 그리고 퍼블릭과 프라이베이트 같이 사용되는 하이브리드 형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같은 요구 조건을 가진 회사끼리 같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커뮤니티 클라우드도 존재한다. 그리고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전략 7가지를 더 보여드렸고요. CSP,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측면에서 다수의 테넌트를 관리하는 개념이 이 멀티 테넌트라는 개념이었고요. 이 멀티 테넌트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런 가상화라는 개념이 존재했다. 그리고 가상화에도 다양한 가상화가 존재하는데, 서버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 등등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서버 가상화 측면에서 2가지 타입이 있었죠. 타입 1과 타입 2. 타입 1은 네이티브형이라고 하는 하이퍼바이저, 그 다음에 타입 2는 호스티드 형태라고 하는 하이퍼바이저. 이 그림 2개를 여러분들이 비교하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입 1 같은 경우는 하이퍼바이저가 운영체제처럼 바로 설치돼서 위에 있는 게스트 OS를 관리하는 형태고, 타입 2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운영체제처럼 설치한 이후에 하이퍼바이저를 소프트웨어 형태로 설치한 이후에 그 소프트웨어 위에 게스트 OS를 구성하는 형태가 이 타입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실습할 내용 중에 그 VM웨어의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를 설치해서 사용할 건데, 이거는 타입 2에 해당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윈도우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윈도우 위에 하이퍼바이저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이후에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분투라는 리눅스를 게스트 OS로 설치해가지고 게스트 OS에서 그 안에 또 가상 머신을 만들어 볼 거예요. 실습 환경을 위해서 네스티드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환경인데, VM 안에 VM이 있는 그걸 이제 네스티드 가상화라고 하는데, 그런 환경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게스트 OS가 있고요, 그죠? 지금 크게 2가지가 있죠. 게스트 OS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하이퍼바이저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둘 간의 트레이드오프가 있다. 게스트 OS 같은 경우는 내 밑에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원래대로 하드웨어 사용하던 대로 계속 사용할 거야. 물리정원을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계속 사용하려고 하고요. 하이퍼바이저 같은 경우는 게스트 OS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물리적 자원을 컨트롤할 수 있는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게스트 OS가 못 느끼게
이 게스트 OS를 컨트롤해야 되는 사명감을 가진 녀석이 이 하이퍼바이저다. 그래서 게스트 OS는 자기가 물리적 자원을 바로 쓰고 싶어하고 하이퍼바이저는 그러한 게스트들을 다수 관리해야 되는 니즈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설계 방법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배울 게 이제 전가상화와 반가상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가상화는 말 그대로 full virtualization, 전체를 다 가상화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라고 한다는 의미는 요 밑에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이퍼바이저와 하드웨어를 왕래한 이 부분을 전체를 가상화한다. 이 전체를 가상화하기 때문에 이 가상화신 입장에 봤을 때는 자기가 하드웨어를 뭐랄까요? 직접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하이퍼바이저가 가까이 게스트 OS에 대해서 하드웨어를 가상화해서 제공해주기 때문에 게스트 OS는 마치 우리가 인셉션에서 꿈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환경에서 게스트 OS가 운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가상은 이러한 개념이고요.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가상머신의 OS인지를 못합니다. 게스트 OS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물리적인 그 자원을 환경을 사용하던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장점은 뭐냐면 하드웨어를 완전히 가상화를 하기 때문에 게스트 OS 입장에서는 기존의 그 운영체제 있죠. 커널에 해당하는 운영체제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양한 운영체제가 사용 가능하다. 시중에 있는 다양한 운영체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리눅스라든지 윈도우라든지 그 외에 다양한 운영체제가 존재할 텐데 그런 운영체제들은 하드웨어 기반으로 만들어졌을 텐데 그래서 이 하이퍼바이저가 다수의 하드웨어를 에뮬레이팅 해서 가상화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운영체제가 사용 가능한 게 이 전가상화의 장점이다. 단점으로는 이 하이퍼바이저가 모든 명령을 중지해야 돼요. 이 게스트 OS가 다양한 그 명령을 내릴 거 아니에요. 이 하드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명령에 대해서 이 하이퍼바이저가 중재를 해야 되고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성능이 느리다. 뒤에 나올 반가상화에 비해서 비교적 성능이 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전가상화에서 이제 하이퍼바이저가 게스트 OS의 물리적 자원 접근을 이제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게스트 OS는 내가 물리적 자원을 제어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이 명령들을 캡처, 체크, 모니터링을 해서 이거를 컨트롤할 것인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Trap and Emulate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를 배우기 전에 사전 지식을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들은 명령어 종류 측면에서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영체제가 봤을 때 이 내 위에 올라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나에게 요청한 다양한 명령어가 있는데 그 명령어들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특권 명령어라고 하는 프리빌리지드 명령어, 비특권이라고 하는 non privileged 명령어. 특권 명령어는 말 그대로 특별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떤 요청? 시스템의 설정이라든지 구성을 변경하는 명령. 아니면 하드웨어 자원에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운영체제의 중요한 설정을 변경하는 좀 어떻게 보면 크리티컬한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메모리 관리 측면에서 특정 메모리를 조작한다든지 입출력 장치를 제어한다든지 이런 운영체제 측면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명령어들을 우리가 특권 명령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비특권 명령어는 이러한 위의 명령어들을 제외한 나머지 명령어들, 예를 들면 단순히 산술 연산이라든지 데이터 이동이라든지 조건 분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동작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 비특권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은 특권 명령어와 비특권 명령어가 있는데 특별히 특권 명령어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의 자원을 컨트롤하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특권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체제 측면에서는 특권 명령어를 컨트롤해야 되는 요건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CPU 보호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CPU 측면에서 어떤 명령어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링 0부터 링 3까지가 존재하는데, 다시 말하면 명령어들의 체계를 이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운데 있는 게 링 0고요.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링의 인덱스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그림은 다시 말하면 CPU가 제공하는 다양한 권한 수준을 나타낸다. 이런 권한을 분류한 이유는 이 각각의 명령에 대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이 악의적인 소프트웨어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플리케이션마다 자기만의 어떤 액션을 취할 텐데, 어떤 악의적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시스템 측면의 물리적인 자원을 접근하는 걸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권한 수준을 분류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낮은 숫자일수록 더 높은 권한이다. 밑에 보시면 안에 있는 걸 보시면 되겠는데, 링 제로 같은 경우는 커널이라고 해서 시스템 운영체제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링 제로가 가장 높은 권한을 가진다. 그래서 시스템의 모든 자원에 대한 제한 없이 접근이 가능한 권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운영체제의 커널이 이 수준에서 실행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 나갈수록 권한이 이제 좀 더 낮은 권한이 되는데, 링 1, 링 2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디바이스 드라이버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권한이 낮은 가장 바깥쪽 링 3가 어플리케이션, 유저의 어플리케이션들이 보통 이 링 3에 존재한다 보시면 되고요. 가장 낮은 권한을 갖고 있고요. 요거를 우리가 사용자 모드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링 제로 같은 경우는 이 링 제로 측면에서 수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은 커널 모드에서 동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링 3 같은 경우는 사용자 모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그림처럼 링 제로의 운영체제 측면에서 존재하고요. 유저 어플리케이션은 보통 링 3에서 존재한다. 그래서 유저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죠. 유저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는 특권 명령어와 비특권 명령어가 있는데, 이 중에 비특권 명령어는 그냥 그 물리적인 자원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고, 특별히 특권 명령어 같은 경우는 이 OS가 컨트롤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중 동작 모드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영어로는 듀얼 모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컴퓨터 시스템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최고 권한으로 동작하는 커널 모드, 아까 말씀드렸던 커널 모드, 이 커널 모드와 사용자 모드가 존재하는데, 이 사용자 레벨에서 사용자 모드에서 이제 커널 모드로 전환되는 이런 모드 운영 자체를 우리가 이중 모드 운영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이 시스템의 리소스의 제어를 요청한다라고 했을 때, 다시 말하면 비특권 모드잖아요. 일반적으로 사용자 프로세스는 어플리케이션은 유저 어플리케이션 링 3에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비특권 모드에 존재하는데, 이 비특권 모드에 있는 사용자 프로세스가 만약에 시스템 리소스의 액세스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시스템 콜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 콜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리눅스를 배우신 분들은 사용자 모드에 있는 이 사용자 프로그램이 운영체제 커널 모드 기능을 요청하는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나 이제 손을 들고 나 이제 앞으로 하드웨어를 컨트롤할 건데 너가 좀 대신 해주겠니? 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특권 모드의 사용자 모드에서 사용자 프로그램이 특권 모드, 커널 모드로 변경하는 시스템이 이 시스템 콜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원래는 하드웨어나 파일 시스템이나 네트워킹, 일반적으로 사용자 모드에서 접근할 수 없는 자원을 접근할 때 뭐를 사용한다? 시스템 콜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스템 콜에 어떤 종류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다양하게 존재한다. 파일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 관리, 메모리 관리, 네트워킹, 입출력, 시스템 정보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청을 할 때 우리가 시스템 콜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어떤 파일을
한다, 오픈한다라고 했을 때 이 시스템 콜 오픈이라고 하는 커널 모드로 우리가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저 어플리케이션에서 코드에서 오픈이라는 함수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용자 모드겠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용자의 모드에서 오픈 함수를 호출했을 때 그 오픈 함수는 내부적으로 시스템 콜을 통해서 sys 오픈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 콜에 의해서 나 이제 오픈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건데 이 오픈이라는 함수는 이 sys 오픈이라고 하는 특별히 시스템 콜에 의해서 러닝이 되는 특별한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이 시스템 콜에 의해서 기존에는 원래 유저 모드였는데 3번에 의해서 3번에 보시는 것처럼 커널 모드로 전환하라. 이제 커널 모드라는 거는 이제 시스템 자원을 내가 컨트롤하겠다는 모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스템 모드, 커널 모드로 변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모드 프로세스가 기존에 동작하던 사용자 프로세스가 중단을 하고 커널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커널 모드에서 말씀드렸던 그 오픈에 해당하는 sys 오픈이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고요. 뭐 관련된 작업을 하겠죠. 뭐 파일 열기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이게 종료되면 CPU는 다시 사용자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시스템 콜에 의해서 모드가 바뀐 다음에 처리가 완료되면 다시 그 사용자에게 권한을 전달해주는 그런 형태가 시스템 콜의 동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 번째 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시스템 콜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커널 모드로 전환하라라는 요청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이걸 우리가 트랩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 트랩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특별히 사용자가 사용하는 명령어 중에 센시티브한 명령, 예민한 명령, 다시 말하면 특권 명령어 같은 경우를 우리가 캐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위쪽에 사용하는 명령어 중에 시스템 자원을 접근하려는 명령어를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이 트랩이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랩이라는 건 뭐냐면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입니다. 인터럽트라는 거는 중간에 코드가 특정 시점에 난 이걸 할 거야 라고 아예 시스템에게 선언해버리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소프트웨어적으로 인터럽트가 오는 게 이 트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의 한 형태로서 운영체제에게 제어를 넘겨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트랩이라고 하고요. 이 프로세스의 실행 모드가 사용자 모드에서 커널 모드로 전환될 때 이 트랩을 발생시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랩이 발생하면 CPU는 현재 실행 중인 코드를 실행을 중지하고 사전에 정의된 트랩 처리 루틴을 수행한다. 그래서 기존의 유저 프로세스가 자기만의 코드를 동작하다가 중간에 시스템 콜, 시스템 자원을 접근해야 될 때 시스템 콜을 호출하고 콜에 의해서 트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커널 모드로 변환이 되는 작업이 수행되고 커널 모드에서 관련된 작업을 수행한 이후에 다시 트랩의 리턴으로 다시 유저 프로세스로 전환된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트랩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이퍼바이저는 게스트 OS가 사용하는 명령어들 중에 이 특권 명령어를 캐치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내가 게스트 OS의 명령을 다 실행해 주는 게 아니라 특별히 시스템 자원에 접근하는 이 명령어를 내가 캐치해서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트랩이라는 이 기능을 통해서 내가 게스트 OS에 있는 다양한 그 시스템 자원 접근하는 명령어를 컨트롤하겠다라는 개념이 등장한 게 이 트랩 앤 에뮬레이트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그리고 하이퍼바이저가 이 게스트 OS를 컨트롤해야 되죠. 이 게스트 OS가 하드웨어를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그 다양한 명령어들을 이 하이퍼바이저는 캐치를 해야 돼요. 지금 이런 명령어를 얘가 요청했구나. 이런 캐치할 수 있는 그 수단 중에 하나가 이 트랩이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그 트랩한 이후에 어떻게 하냐? 다시 말하면 뭐 A라는 명령어가 시스템 자원을 접근하는 명령어예요. 그럼 A라는 명령어를 얘가 사용한다라고 캐치를 할 수 있겠죠? 트랩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이후에는 이 하이퍼바이저는 에뮬레이트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게스트 OS가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게 이 하드웨어 자체를 에뮬레이트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그죠? 그 운전면허 연습을 이런 식으로도 한다라고 기사에서 봤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우리가 운전 연습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이 환경, 내부적인 환경은 뭐예요? 에뮬레이트된 환경 안에서 우리가 마치 운전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마찬가지로 게스트 OS도 내가 지금 물리적인 자원에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에뮬레이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트랩과 에뮬레이트가 같이 동작을 해서 가상머신은 내가 특별히 물리적 자원을 접근할 때 트랩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 트랩에 관련된 명령어들을 에뮬레이팅해서 가상환경에서 동작시키는 개념이 이 전강화사에서 특별히 트랩과 에뮬레이트를 활용한 기법이다. 이 트랩과 에뮬레이트를 활용한 이 기법은 이 전가상화의 초창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이 게스트 OS를 가상화하는 개념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한 개념이 뭐다? 트랩 앤 에뮬레이트 기법. 다시 정리하면 트랩으로 그 상단에 있는 게스트 OS의 특권 명령으로 캐치를 해서 그 특권 명령어에 대한 에뮬레이팅을 수행한 결과를 다시 돌려주는 형태가 전가상화에서 특별히 트랩 앤 에뮬레이트 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트랩 앤 에뮬레이트 기법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능에 문제가 있는데, 게스트 OS가 다수의 이제 민감한 명령어, 다시 말하면 특권 명령어들을 계속 발생시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 트랩을 발생시키는데, 이 트랩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기존에 수행되는 소프트웨어를 잠깐 멈춰놓고, 다시 말하면 컨텍스트 스위치가 필요해요. 이 컨텍스트 스위치라는 건 뭐냐면 CPU가 동작하다가 그동안 동작하고 있던 관련된 다양한 컨텍스트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메모리에 담겨져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잠깐 다른 곳에 메모리에다 옮겨놓고 새로운 작업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걸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하는데, 이 컨텍스트 스위칭이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CPU의 퍼포먼스, 성능은 느려진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고 있는데 A라는 음식을 요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 트랩이라는 게 발생해서 지금 다른 요리를 갑자기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B라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도마에 있는 거, 지금 뭐 싱크대에 있는 걸 다 어디다 옮겨놔야겠죠? 그 다음에 B라는 음식을 위한 어떤 재료를 다시 옮겨놔서 해야 되고, 여러분이 요리사라고 한다면 이런 과정을 다소 거친다면 성능에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 트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컨텍스트 스위치를 많이 발생시키고 그거에 의해서 성능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명령어 에뮬레이션의 복잡성. 이러한 서버 측면에서 X86 아키텍처, X86 CPU를 쓰는 아키텍처에서는 몇 가지 애매모호한 명령어들이 있던 거예요. 어떤 게 있었냐면 약 17개 정도의 특권 명령과 비특권 명령의 경계가 모호한 명령어가 있어서 이 트랩 앤 에뮬레이 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구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트랩을 모두 발생시켜서 명령을 캐치해야 되는데 트랩을 할지 말지를 좀 애매한 명령어들이 다소 존재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캐치하기 위해서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구현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능 문제, 그리고 애매모호한 명령어들, 특권일지 비특권일지 애매모호한 명령어들이 존재했다. 그래서 이 트랩과 에뮬레이트 기법은 사실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바이너리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기법이 등장했습니다. 바이너리가 뭐예요? 바이너리? 네.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그 결과물이 사실 바이너리잖아요. 여러분들의 코드가. 그 코드가 빌드가 돼서 바이너리가 만들어지고 그 바이너리를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실행함 안에 있어서 다양한 명령어들이 존재하는 건데, 이 바이너리 트랜슬레이션은 여러분들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의 바이너리를 실행하면서 명령어를 분석을 합니다. 누가? 하이퍼바이저. 그래서 유저 어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하면 러닝 상태에서 하이퍼바이저가 계속 감시를 하는 거예요. 감시를 하다가 특별히 이 특권 명령어처럼 보이는 것들을 이 지금 현재 하드웨어에 맞게 변환하는 기술이 뭐다? 바이너리 트랜슬레이션. 그래서 기존에는 트랩에 의해서, 그죠? 트랩에 의해서 그 특권 명령을 분석했었는데
이 바이너리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 필요에 따라서 특권 명령을 호스트 시스템에서 실행 가능한 명령으로 변환하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CPU에서 직접 실행하는 방식인데 중간에 하이퍼바이저가 번역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그 게스트 OS의 명령어를 그죠? 이 하이퍼바이저가 중간에 변환을 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말하면 A라는 코드를 A-로 변환해서 실행을 하는데 그러면 사실 A라는 코드는 계속 변환을 올 때마다 변환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이 A라는 명령을 5번 수행했어요. 그죠? 그럼 5번 수행할 때마다 변환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A는 A-라는 거를 어떤 메모리에 다 저장해 놓는 거예요. 최적화 측면에서. 그래서 변환된 코드가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이퍼바이저를 캐시를 해서 동일한 명령어에서 빠르게 수행하는 기능이 제공된다. 그래서 A는 A-라는 거를 특정 메모리에 입력해 놓고 A가 왔을 때 바로 A-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캐시를 해놓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개념이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내 단점으로는 이 실행되는 바이너리 코드를 분석하고 명령어를 변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리고 변환된 명령을 우리가 캐시해 놓는다고 했잖아요. 메모리에. 메모리 추가 사용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고 그리고 메모리 관리 측면에서도 오버헤드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기존엔 이런 형태였잖아요, 그죠? 네. 그냥 단순히 OS와 유저 어플리케이션이 링 0와 링 3에 존재했었는데 이제는 풀 버추얼라이제이션 전가상화 측면에서 어떻게 배치를 하냐 이런 식으로 배치한다. 이 VMM이 하이퍼바이저라고 했죠. 하이퍼바이저를 링 0에다 놓고 게스트 OS 그 상위에 있는 게스트 OS를 링 1에 놓고 이 게스트 OS에서 동작하는 유저 어플리케이션을 링 3에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는 이 게스트 OS가 사실 링 0에 있다라고 본인이 착각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링 1으로 올리면서 다시 말하면 하드웨어를 모두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이 하이퍼바이저에게 주는 거죠. 이러한 개념이 전가상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비특권 명령어에 대해서는 바로 CPU를 사용하고요. 특권 명령어에 대해서는 게스트 OS가 바이너리 트랜슬레이션을 하이퍼바이저 위에서 바로바로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서 명령을 변경하고 그 변경된 명령어가 바로 그 호스트에 있는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이너리 트랜슬레이션 기법이다. 그 이후에 반가상화라고 하는 파라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어요. 반가상화. 말 그대로 전부를 가상화하는 게 아니라 반만 가상화하는 거죠. 이 반가상화는 게스트 운영체제, 게스트 OS가 하이퍼바이저에게 직접 서비스나 작업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존에 있던 게스트 OS는 사실 게스트 OS의 어떤 게스트 OS가 수정될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게스트 OS에다가 특별히 너가 특권 명령어를 수행하고 싶으면 이 하이퍼콜이라는 거를 불러라고 수정을 가한 거예요. 그래서 버추얼라이제이션 레이어에 있는 가상 머신은 하이퍼바이저는 특별히 하이퍼콜을 부를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게스트 OS의 코드에서 그 특권 명령을 사용하는 그 부분에다가 하이퍼콜을 사용하도록 수정을 가한 거죠. 다시 정리하면 게스트 OS 코드가 변경이 되었고 버추얼라이제이션 레이어에 있는 하이퍼바이저에 있는 하이퍼콜을 사용하는 형태로 변경됐다. 그래서 이 하이퍼콜이라는 건 뭐냐면 가상화 환경에서 하이퍼바이저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이랑 비교를 하면 기존에는 게스트 OS의 수정이 필요했어야 안 했습니까? 필요가 없었죠, 그죠? 그냥 기존의 하드웨어를 사용하듯이 특권 명령을 사용했으면 됐는데 이 반가상화 측면에서는 별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 하이퍼바이저가 하이퍼콜이라는 거를 내가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줄게라고 제공하는 거고요. 그리고 게스트 OS에다가 그 하이퍼콜이라는 그 API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의 장점은 뭐냐면
필요한 부분만 가상화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 오버헤드를 줄이고 리소스 사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기존에는 모든 특권 명령어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것을 뭐 바이너리 트랜슬레이션을 통해서 명령어를 수정해주는 작업을 수행했었는데 이 반가상화에는 아예 그 대놓고 API를 제공해주는 거예요. 네가 특권 명령을 사용하고 싶으면 이 API를 사용해라고 했기 때문에 기존보다 별도의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죠. 에뮬레이션을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성능의 오버헤드를 줄이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점은 반가상화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게스트OS를 수정을 해야 된다. 커널을 수정하고 드라이버를 수정해야 되는 단점이 있다. 이 게스트OS를 수정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하이퍼코어를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가 종속적인 이 게스트OS만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OS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 반가상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게스트OS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전가상화에 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OS의 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오픈소스가 아니면 사실 이 반가상화를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메인 그 특징은 뭐냐면 이 게스트OS가 수정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정된 게스트OS가 하이퍼바이저에 있는 하이퍼코어를 사용해서 그 물리적인 자원을 사용하는 개념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와 그 레이어가 다르죠. 아까는 이 전가상화에서는 게스트OS가 링 1에 있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게스트OS가 한층 내려왔습니다. 링 제로로. 다시 말하면 게스트OS가 다이렉트로 물리적으로 시스템을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대신에 이 버추얼라이제이션 레이어는 그 하이퍼바이저 그 하드웨어를 좀 더 강력하게 제어할 수 있게 한층 내려왔는데 이 그림에서는 사실 마치 링의 마이너스 1에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원래는 링 제로에 같이 존재합니다.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념적으로 사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고요. 실제로 존재할 때는 링 제로의 이 버추얼라이제이션 레이어에 있는 하이퍼바이저와 게스트OS가 링 제로에 둘 다 존재하는데 개념적으로 이 링 제로에 있는 게스트OS들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좀 더 밑에 있는 레이어처럼 이렇게 그려지곤 합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유저 어플리케이션들은 비특권 명령어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접근하고요. 자원을 특권 명령어에 대해서만 게스트OS에 의해서 하이퍼코어를 호출해서 물리적인 자원을 직접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드웨어 전 가상화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전 가상화를 사용한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 가상화에서 발생하는 이 바이너리 트랜슬레이션을 하이퍼바이저가 아닌 CPU에서 바로 처리한다. 바이너리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하이퍼바이저가 했었잖아요, 그죠? 바이너리를 중간에 다시 말하면 그 명령어를 중간에서 캐치해가지고 A를 A 다시로 바꾸는 작업을 하이퍼바이저가 했었는데 이제 누가 한다? CPU 자체적으로 처리한다. CPU가 하려면 결국 CPU 제조사가 이 기능을 지원하는 CPU를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는 VTX라고 하는 프로세스 기능을 프로세스의 명칭으로 제공하고요. 그리고 AMD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AMD V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CPU를 만들었다. 그래서 AMD와 인텔 이 두 메인 CPU 회사에서 이런 하드웨어 전가상화를 지원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메인 CPU 제조사가 이렇게 기능을 제공했다는 의미는 결국 가상화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CPU 제조사들이 이런 기능을 하드웨어적으로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능들은 이 가상화와 반가상화의 장점을 여기서 전가상화와 반가상화의 장점을 적절히 혼합했다. 둘의 장점은 뭡니까? 전가상화 같은 경우는 게스트 OS에 제약이 없었죠. 어떤 게스트 OS든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이 하드웨어 전가상화 같은 경우는 이런 게스트 OS에 제약이 없고요. 그 다음에 반가상화의 장점은 성능이 전가상화보다 높았죠.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장점을 적절히 사용하는 개념이 이 하드웨어 전가상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연한 제약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하드웨어 전가상화를 우리가 사용하려고 한다면 CPU가 이 기능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VTX라는 기능과 AMD-V라는 기능을 제공해야 되고요. 최근의 CPU들은 거의 대부분 이 기능을 제공합니다. 제가 체크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컴퓨터들은 이 CPU가 이 기능들을 제공한다. 특별히 우리 거는 인텔이기 때문에 이 VTX 기능을 제공한다. 이따가 같이 한번 체크해 볼 건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전가상화, 그리고 반가상화와 그다음에 전가상화인데 하드웨어의 지원을 받는 하드웨어 어시스트 전가상화가 존재하고요. 최초에는 링 제로의 하이퍼바이저가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링 제로라는 것은 결국 특권 명령어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권을 가진 레이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게스트 OS를 에뮬레이트해서 트랩을 걸어서 컨트롤했었는데, 이 모든 명령어를 캐치하고 그 성능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반가상화가 등장했다. 반가상화는 게스트 OS도 마찬가지로 링 제로에 존재하도록 하고, 버추얼라이제이션 레이어인 하이퍼바이저도 링 제로에 존재하긴 하는데, 중간에서 명령어를 트랜슬레이트 그 하이퍼콜을 사용하도록 해서 물리적인 자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특징이고요. 하드웨어 어시스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링3에는 유저 앱, 링제로는 게스트 OS에 존재하는데, 특별히 넌 루트 모드와 루트 모드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루트 모드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이제 하이퍼바이저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넌 루트 모드는 게스트 OS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레이어 형태로 각각의 동작하도록 권한을 분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왼쪽부터 시대적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변경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대적으로 변경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버 가상화의 역사는 사실 하이퍼바이저의 역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어떤 하이퍼바이저들이 있었는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60년대에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 생각하는 최초의 하이퍼바이저라는 CP40이라고 하는 하이퍼바이저가 등장했고요. 오늘날의 하이퍼바이저와는 좀 차이가 있지만 1967년대 IBM에서 개발한 시그널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그널이라는 것은 사실 시간으로 나눠서 다수의 하이퍼바이저 가상 머신을 동작시키도록 개발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요거는 최초에는 대규모 컴퓨터를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날의 하이퍼바이저와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최초의 하이퍼바이저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1970년대 VM370이라고 하는 IBM에서 발표한 시그널 운영 체제의 기존의 CP40에서 좀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때부터 이제 하이퍼바이저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IBM이 가장 먼저 시작한 개념이 하이퍼바이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드웨어 잔을 관리하고 가상 머신을 생성하고 이런 작업을 수행하는 게 이때부터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별히 이때 가상 머신 간의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가장 먼저 시작한 그 상용 솔루션이 이 VM웨어 회사에서 만든 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VM웨어는 사실 1998년에 설립이 되었고, 상용 x86 CPU 기반의 가상화 솔루션을 개발한 첫 회사가 이 VM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따가 실습할 때 이 VM웨어 워크스테이션을 설치해서 특별히 플레이어 버전으로 설치해서 진행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워크스테이션은 어떤 개념이에요?
타입 1입니까? 타입 2입니까? 네. 타입 1은 그 물리적인 베어메탈 서버에 바로 운영체제처럼 설치되는 게 타입 1이라고 했고, 타입 2는 뭐예요? 이거 프로그램처럼 설치해서 쓰는 게 타입 2라고 했죠. 그래서 이 워크스테이션에 있다가 프로그램처럼 설치하기 때문에 타입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VM웨어 ESX와 GSX라는 개념이 등장했는데, ESX는 타입 1 하이퍼바이저예요. 타입 1이다 보니까 서버에다가 운영체제처럼 설치해서 가상머신을 운영하는 개념이 ESX고, 좀 더 기존에 좀 너무 무거웠어가지고 좀 경량화된 형태로 변경된 게 ESXi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네, 타입 1 하이퍼바이저로. 그다음에 GSX라고 해서 그 이후에 서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개발이 중단된 상태이긴 한데 워크스테이션과 유사하게 타입 2 하이퍼바이저로 사용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주력 제품은 ESXi와 vSphere라고 하는 이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그 가상 머신을 운영하는 시스템에서는 이런 식으로 운영됩니다. 하이퍼바이저들 물리적으로 배치를 해놓고 그 물리적인 하이퍼바이저에다가 이제 용어가 헷갈릴 수 있는데, 보통 이 하이퍼바이저가 설치된 서버를 하이퍼바이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혼동스럽게 말씀드렸는데, 물리적인 서버에 하이퍼바이저를 설치해서 다수의 하이퍼바이저를 배치해놓고, 이제 이 하이퍼바이저에 있는 가상 머신들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하는 중앙 집중적인 서버가 존재하죠. VMware 같은 경우는 vCenter라는 이름으로 그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솔루션을 만들어놨고요. 이런 vCenter와 이 하이퍼바이저 ESXi를 합쳐놓은 게 vSphere라는 통합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00년대는 이제 윈도우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개발을 시작해서 2008년에 윈도우 버전의 하이퍼바이저를 구현해놨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따가 보실 수 있겠는데, 하이퍼V라는 이름으로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키고 끌 수가 있는데 가상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외에도 뭐 전가상화, 반가상화의 측면에서 다양한 하이퍼바이저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주요 하이퍼바이저들인데요.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뭐 요금이라든지 아니면 등장 연도, 어떤 단체에서 관리하는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같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좀 표로 만들어놨고요. 특별히 무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은 제니라고 하는 것과 버추얼박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습에서 사용할 KVM이라고 하는 하이퍼바이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하이퍼V, 그리고 젠서버라고 부르는 시트릭스 하이퍼바이저, 이런 메인 하이퍼바이저들이 존재하고요. 네. 그리고 뭐 오너가 누군지도 중요하겠죠. 젠 같은 경우는 리눅스에서 관리를 하고, 젠 서버라고 하는 거는 이름 똑같지만 별도로 시트릭스라고 하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KVM은 레드에서 관리를 하는데 무료로 오픈소스로 풀고 있고요. 버추얼박스는 오라클에서 나중에 인수를 하게 돼서 지금 오라클에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오픈소스인지도 중요하겠죠. 오픈소스라 하면 소스가 오픈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개념이냐면, 소스가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다양한 개발자들이 그 오픈소스에 컨트리뷰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다수의 고급 개발자들이 참여를 해서 그 굉장히 기능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픈소스는 저희 사용자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무료로 배포되어 있고 성능적이나 기능적으로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오픈소스로 개발된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